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외환위기의 좀 이제 우리가 성격을 좀 봅시다. 자, 외환위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을 못 해보신 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외환위기라는 것은요, 일단 외환위기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일단 외환위기의 본질은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인데,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을 이렇게 할게요. 은행이 이제 자산이 있을 것이고, 은행도 부채가 있죠. 근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은 자산을 다 현금화 하더라도 부채를 못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지급 불능이기.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다 처분해도 자기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이건 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도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은행에다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뿐이 없어. 근데 부동산이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현금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럼 현금화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은행이요. 은행은 빚을 안 갚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 차압하죠. 그래서 경매 처리하죠. 그렇죠? 그 파산하는 거죠. 기업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흑자부도라고 그러죠. 흑자부도요. 자산이 부채가 많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유동성이,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이 자산을 현금화 못 시켜서 생길 때는 이 갚아야 될 부채가 자기 나라 돈일 때는요, 그 나라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앙은행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중앙은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걸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현금화를 못 시키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부족해. 달러를 갚아야 될 돈이 있어. 근데 달러는 한국은행이 공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달러 찍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국 돈을 찍어낼 수가 있지만은 달러를 공급해 주려면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충분하지 않으면은 달러를 공급을 충분히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못 갚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빌려온 돈들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외국에서 달러, 엔화 이런 것들을, 마르크화 이런 거를 빌려왔던 것들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산이 그 당시 그한 것이 기껏해야 뭐 몇백억 달러뿐이 안 되는데 그걸 못 갚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이 자산이 적은 건 아니었었죠. 근데 그 외화로 갚아야 될 그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IMF가 바로 그랬을 때 그것을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유동성을. 예? 달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제금융입니다. 릴리프 펀드라는 거예요. 예? IMF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건데, IMF는 기본적으로 펀드입니다. 펀드. 아무리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도, 인터내셔널 국제 펀드라도 펀드예요. 펀드는 뭡니까? 펀드는 우리가 펀드에 많이들 가입하고 있잖아요. 펀드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왜? 돈 벌기 위해서, 수익 추구하기 위해서. 펀드는 돈을 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출자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출자한 나라들이 있는 거죠. 예? 출자한 나라들이요. 예? 그럼 IMF에 출자한 나라가 대표는 누굽니까? 미국이죠. IMF에 그러니까 이 쿼타, 소위 말해서 이 자금의 배분량을 보게 되면 미국이 17.43%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이 17.43%가 뭘 의미하냐면요. IMF에서 그러니까는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려면은 8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돼. 85%를 지지받는다는 얘기는 미국이 찬성하지 않으면은 85%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거 17%를 빼게 되면 8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IMF는요. 그래서 중국이 뭐냐면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6.4% 갖고 있는데 일본보다 적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 17조 달러라고 일본이 5조 달러인데 3배 이상 많은데 어떻게 일본보다 적습니까?
예? 이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이것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재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인도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죠. 인도는 1.8% 이 정도면 안 되거든요. 예? 2%도 안 돼요. 불만이 많죠. 신흥 국가들이. 예? 여기서 뭐냐면은 이사회, 그 다음에 집행부, 이런 다 여기서 85% 이상 지지받아야 돼. 85%.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에서 구제금융 받을 때도 미국에서 지난번 소개했죠. 가이트너라고 오바마 때 그러니까 재무부장이었는 가이트너가 당시 차관이었었습니다. 가이트너가 와가지고 다 진두지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 국부가 많이 유출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예? 미국은 미국이 챙기는 것들 어떤 은행들 팔아라. 예? 일본도 마찬가지 챙기고 다들 자기들 챙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왜? 자 지금 이제 이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사람한테 새 빚을 꿔주는 거예요. 헌빚을 갚기 위해서 올드 데트를 그러니까 헌빚을 낡은 빚을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서 새 빚을 내는 거예요. 지금 IMF 구제금이라는 게. 근데 지금 빚을 못 갚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쉽게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빌려주더라도 굉장히 아주 그냥 저거를 특혜를 얻어낸 다음에 빌려줄 게 아닙니까? 조건을 부여해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예?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자기들 챙겨야죠. 한국에다가 구제금융 돈 빌려주는 대신에 자기들 요구사항들 다 관철시키죠. 관철시킵니다. 이때 외환위기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은행들 팔아라 뭐해라 금융시장 완전 외환시장 개방해라 이런 거 다 가잖아요. 월가가 와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가 요구한 대로 완전히 재편되어집니다. 재편되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월가 자본에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이 하위 단위가 돼버립니다. 제가 모피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외환위기 당시의 인플레율은 외환위기의 결과물이 었어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진정되면서 인플레도 통제범위로 복귀됐었어요. 예? 근데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생긴 거잖아요. 외환보유 축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생기면서 그 충격이 동남아에서 생긴 충격으로 그 동아시아에 투자된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보가 울리면서 돈들이 갑자기 쫙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그 돈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빠져나가는 돈들을 그러니까 메꿀 수가 없다 보니까는 터진 게 외환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외환위기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당시에 그러니까는 30개 중에서 몇 개가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많은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실직자가 되고 중소기업들 관련된 그 중소기업들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도산하고 은행과 금융회사도 많이 그러니까 문 닫고 거기서 많은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외환위기 때 충격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처럼 달러를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간 내에 4,300억 달러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장기전이다. 지금의 문제는 장기전이다.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외환보유가 이렇게 줄어들어 갈 때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외환보유가 줄어갈 때 갈수록 빠르게 한국에 대한 불신은 증가해 갈 거다. 이게 굉장히 가속도가 분다 이거예요. 둘째, 이미 가계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렇죠? 왜요? 금리 올라가면서 이자, 여러분들 오늘 한국은행이 50bp 0.5% 올렸잖아요. 0.5%포인트 올렸잖아요. 그렇죠? 0.5%. 자, 그동안 한국은행이 올려가지고요. 가계가 지고 있는 이자가 얼마가 증가한지 아세요? 얼마가? 22조 4천억 원이 이자가 증가했습니다. 22조 4천억 원이. 대출받은 사람들 1인당
112만 원 정도, 113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 소득은 안 올라갔는데 이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나가는 돈 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는 이미 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타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내수가 지금 수출도 안 좋은데 내수가 지금 우리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빠르게요. 그래서 우리가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는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직자들 또 쏟아 나올 게 아니에요. 사실상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는 일순간에 굉장히 강한 충격으로 나타났지만은 지금은 서서히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서서히 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나빠지게 되고 예? 자산 가치도 줄어들고 이거 외환위기 때는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충격이 왔었다면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지금 이제 시작인 겁니다. 시작인데 이게 빠르게 진행될 거란 얘기예요. 가속도가 붙을 거란 얘기예요. 가속도가 5월달부터 6월달에 빨랐고 했듯이 가속도가 붙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가속도가 왜? 무역 적자가 해결 안 되면은 외환보유고 줄어들면은 예? 한국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게 일시적인 거냐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곡물 가격도 이제 그런데 내년까지도 이게 진행된다 그러죠. 예? 패권주의 충돌이 생긴 거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끝날 문제냐고요. 세계 경제 침체가 내년까지는 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요. 그럼 내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가 붕괴됐다고 해보세요. 만약에요. 얼마나 이게 많이 불안감을 주겠냐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당시에 외환위기 당시에 이게 동아일보 1997년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이면 이제 더 이상 당시에 이제 강경식이 했었나요? 를 교체해가지고 누굽니까? 이 경기도 지사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누굽니까?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당시에 경기도 지사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돼가지고 IMF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게 이제 공개가 되죠. 기사로요. 예? 그리고 12월 3일 날 전격 합의 IMF 구제금융 받기로 이렇게 딱 나오죠. IMF에 200억 달러 요청한 거예요. 200억 달러 없어가지고요. 예? 없어가지고요. 지금 근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지금 얼마가 감소했어요? 지금 그동안에 지금 감소한 게 6월 달에만 해도 지금 100억 달러 가깝게 지금 감소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요. 근데 자, 당시에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당시에 경제 관료들은요,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무지했어요.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 씨.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모패가 아니었었어요. 예,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관료를 갖다가 앉힌 거예요. 김인호, 강경식 다. 이게 다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죠. 행시 출신들이죠. 김인호 경제수석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게 펀더멘털이라는 말.
펀더멘털이란 말이에요. 펀더멘털은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주식에서 원래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펀더멘털이라는 것이요.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오를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판단 미스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장이 정확히 본 거고 자신들이 몰랐던 거죠. 당시에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또 뭐라냐면 마찬가지 한국경제는 이게 10월 27일 날 둘 다 10월 달까지 이런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 한 달 후에 IMF에다가 구제금융 요청을 하는데 한국경제는 펀더멘털이 건실해서 동남아 국가에서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이게 위기가 은행들 파산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동남아 국가와 같은 외환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 대단하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IMF에다가 200억 달러 요청을 하면서 11월 22일 날이요. 11월 22일 날 요청하면서 그 한 달 전도 안 되는 10월 27일까지 외환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앉았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달러가 그러니까 고갈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위에서 강남에 소위 말해서 이 공직자 고위원자 와이프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문이 나면서 달러 사재기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달러가 몇십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요.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와 관료들은요. 금융에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면은 자 이거 뒤에 나와요. 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게 국정 목표가 뭐였습니까? 신한국 건설.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세운 게 세계화를 전략으로 내세우죠.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 게 바로 뭐냐면 OECD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한국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한국이라고 한다면 선진국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게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선진국가의 모임체인 OECD의 회원국가 정도는 돼야 되죠. OECD 가입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OECD 회원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외환시장도 그러니까는 이 개혁을 한다든가 그래서 외환거래를 자유화를 합니다. 외환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외환거래 자유화를 합니다. 기업이나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즉 뭐냐면은 92년도에 주식시장을 개방을 해요. 그리고 94년도부터 외환시장,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한다 이건데 외환거래 자유화. 즉 뭐냐면 예국에서 그러니까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것을 잘 그러니까 갖다 쓸 수 있게 국내에 그러니까 빌려다 쓸 수 있게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인들도 그러니까는 예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여행 갈 때라든가 아니면 예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송금을 할 때라든가 이런 보내주는 돈의 규모를 그러니까는 늘려주고요. 해외에서 투자할 때 가지고 나가는 돈도 늘리고. 그러니까 예국에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돈들도 자유화하고 국내에서 갖고 나갈 수 있는 돈들도 기준도 완화해주고. 그래서 외환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게.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들어온 돈들, 달러를 빌려 쓴 돈들. 이때 이것에 서로가 짝짝꿍이 맞았던 게 누구냐면요. 재벌 기업들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금리는요. 삼성전자조차도 10%가 넘었었어요. 대출금리가 은행에서 받으려면요. 두 자릿수였었습니다. 프라임 레이셔, 프라임 금리가. 그런데 예국은 선진국가들은 금리가 5% 안팎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싼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예국의 싼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 예환 거래를 그러니까 대기업들, 재벌기업들도 구하고 국은행들은 그 싼 돈을 갖다가 돈놀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이걸 또 지지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돈이 국내 들어오다 보니까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해소해야 될 게 아닙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그러니까 해소하게 되면 타격을 보는 게 누굽니까? 한국의 은행에서 공급되는 돈에 의존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돈에 접근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즉 재벌기업과 은행들의 돈놀이를 위해 가지고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진행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우리나라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외국에서 막 빌려온 돈들이 이게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 아닌 거야. 이게 다시 회수해 가겠다고 할 때 이걸 막을 돈은 바로 뭐냐? 경상수지죠. 이걸 막을 돈은 바로 뭐냐? 외환보유액이죠. 근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경상수지가 적자니까는. 무역수지 적자니까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돈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때 그걸 못 막은 게 바로 그게 외환위기였던 거예요. 당시에 무역수지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외환권의 자유화 이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무식해서 했던 거예요. 무식했었습니다. 진짜로요. 금융을 몰랐던 거예요. 외국에서 갖다 온 돈들이 그냥 뭐 우리가 빌리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 빌려온 돈은 우리 돈이 아닌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쭉 이렇게 악화되면서 그게 이제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터진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한테 빌려온 돈으로 이거 막았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2008년도 미국에서 금융이 터졌을 때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매일교재 2012년적 기사입니다. 당시 2012년이 뭐냐면은 이 유로존 위기가 막 터지고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국가 부채를 내 가지고 S&P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한 등급 강등해가지고 막 이런 이제 국제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였었습니다. 2012년 여름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뭐냐면 지금 한국도 위기지구가 뚜렷하다 이거예요. 한국은 조금만 해외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요, 한국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왜 그랬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바로 싱가포르나 대만하고 차이가 났잖아요. 왜요? 싱가포르는 GDP 대비 외환보유액이 100%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대만도 한 75% 80%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 한 25%.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예? 근데 이걸 막는 논리가 뭐냐? 이걸 막는 논리.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게 월가의 논리예요. 월가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무슨 해외에서 어떤 하나의 금융위기 같은 충격이 왔을 때마다 항상 대한민국은 위기에 내몰려요. 어떻게 된 게? 반복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그런데 왜 이 90년대 이런 멍청한 판단들을 했느냐? 외환거래 자유라는 멍청한 판단을 했느냐?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은 위험한, 그래, 나중에 위기로 만들 원인도 그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위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었죠. 우리가 그 심근경색을 가는 분들도 평상시에는 그냥 건강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심장에 이 혈전이 생겼을 때, 심장이 막혀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생기는 게 심근경색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이 금융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위기를 만든 주범 금융 상품 중에 하나가 CDO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게들한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을 막 빌려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득이 낮고 일자리도 별로 없는 사람한테도 막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말이에요. 빌려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증권을 만든 거예요. MBS라는 그 대출금을 가지고. 근데 그 증권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빌려준 대출금이 기초자산이다 보니까 안 팔릴 게 아닙니까? 그걸 팔릴 수 있게 다시 또 증권화해요. 여기에 좀 이제 그러니까 이 금융 사기적인 좀 내용이 들어가지만은 이것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엄청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2002년, 3년, 4년, 5년 이때 금융위기 안 터지잖아요.
돈이니까는 이 금융이라는 것이 웬만해가지고 위기가 잘 안 생겨요. 이게 돌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대한민국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예국 은행들이 돈을 잘 빌려주고 만기 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은행한테 또 그걸 갚을 돈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그러니까 그 예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국내 기업한테 돈을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그 대출한 돈을 장기로 대출해 주게 되면은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은행한테 새 돈을 빌려 가지고 갚아야 될 돈을 상환할 돈을 갚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돈이 돕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못 갚는 일이 안 생겨요. 왜? 새 대출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 당신한테 더 이상 돈 못 빌려주겠어. 내 빌려준 돈 돌려줘. 이게 바로 뭡니까요? 이게 피가 안 도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리볼빙이라고 하죠. 리볼빙. 내가 빚이 있어. 근데 새 빚을 내 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잖아. 평상시에는요. 언제까지는. 예? 근데 문제는 새로운 빚을 내지 못할 때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예? 부도가 파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산하기 전에도 위험은 있었어요. 위험은 있었는데 이게 파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그러니까는 운영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 근데 어떠냐? 외환위기 이후에요.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특권층이 생깁니다. 소위 모피아죠. 이게 저는 그러죠. 외환위기의 사생아들이라고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김영삼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박정희를 하나의 부정적으로 이게 규정하다 보니까는 박정희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시장 주도로 이제 넘어가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그러니까 많이 이제 줄이죠. 예? 줄여요. 군사 정권이 힘을 동원해서 하던 방식을요. 그러면서 시장으로 권력들이 다 넘어가죠. 시장에서 가장 강한 권력이 누구냐? 외환위기 이후에요. 재벌자본하고 금융자본이죠. 이 가장 힘이 센,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에 힘이 센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은 어차피 납작업들입니다.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군사정권이 힘이 세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시킨 대로 했고, 이번에는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소위 말해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피아인 겁니다. 모피아인 거예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수석 최상목, 지금 탈중국 얘기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오늘날 기재부에 해당되죠. 거기 금융정책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이쪽에 금융계통으로 기재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가는 데가 바로 어디냐?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뭐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금융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다 하는 데잖아요. 예? 금융위원회를 거쳤다가 다시 기재부 1차관으로 왔다가 농협중앙회 산하대학의 농협대학의 총장으로 갔다가 정권 바뀌면서 잠깐 쉬다가 다시 컴백한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모피아죠. 추경호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잖아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을 했어요. 똑같잖아요. 최상목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를 가죠. 그 다음에 기재부 1차관으로 가죠. 더군다나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에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러니까 국무총리 밑에서 사실상 전체 저것을 장악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죠. 그러고 나서 국힘당의 국회의원을 하죠. 대구에서요. 2번이나 하고 있죠. 전형적인 모피아예요. 기재부, 금융위원회, 기재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죠. 금융위원회 위원장 누굽니까? 김주현 씨요.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하다 그랬죠. 여신금융협회가 뭐 하는 데예요? 카드회사, 그 다음에 할부금융회사. 우리가 자동차 살 때 할부금융 받아서 사고 그러잖아요. 여신금융이라는 것이 돈을 대출만 하는 이런 이제 업무를 하는 데잖아요. 여기 회장.
이 사람이 여기를 왜 회장으로 갔느냐? 공무원 퇴직하고 간 겁니다. 근데 그 공무원 생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재무부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금융위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갔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형적인 모피아예요. 모피아들이 전면에 나선 거예요. 이거 저 92에서 최백원 TV 92에서 소개했던 거죠. 거기에 뭐냐면 검찰, 정치검찰, 특수부 검찰 출신인 이복현을 갖다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앉히고. 예? 왜 앉힌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뭐 한대요? 조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데잖아요. 아마 조사가 어디가 주로 될 거냐면요. 어디가 될 거냐면 아마 코인 시장일 겁니다. 코인 시장. 코인이, 예? 문제 삼으면은 문제 삼을 게 굉장히 많은 이 영역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MBC에서, 그나마 MBC가 가끔 요즘 그래도 저기 제대로 좀 보도를 하고 그러죠. MBC에서 7월 11일 날에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9대 김주영 금융위원장 취임. 이게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했는데, 이해충돌.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갖다가 금융위원장 앉혔다 이거죠. 이게 금융위원장이 뭐 하는 거냐면, 은행, 이런 무슨 뭐 카드회사, 증권회사, 얘네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얘네들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업무 허가해주고, 얘네 다 그거 하는 데예요. 금융감독원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금융계에서 이 공직에 딱 물러나면 다시 스카우트 해가지고 잔트장으로 앉히잖아요. 수억 원씩 주고. 이게 모피아들의 회전문 인사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카드 정책을 쓸 때 소비자들이 염두에 있겠냐고요. 카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예? 안 그러겠어요? 이들이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지 은행 소비자들을 대변하겠냐고요. 이들이 증권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 국민들이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몇 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최근에 기재부가 외환거래 사전신고 폐지를 추진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겠다 그랬죠. 이거 완전히 데자뷰 아니에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한 외환거래 자유화가 지금 지금 22년에 지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 외환거래 사전신고 폐지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갔을 때 유학비를 송금을 할 때 아니면 여행을 갈 때 돈을 얼마 갖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갖고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뭐냐면은 얼마 금액 이상이면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달러 자금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야. 이건 뭡니까? 물론 중산층들도 자녀들 그러니까는 그 유학가 있어가지고 돈 보낼 일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돈이 더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요, 서민들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부자들은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관리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수익성이 높으면서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게다가 이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 속에서 수익성이 높고 안전자산이 뭐예요? 달러 자산이잖아요. 달러가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부자들이 달러 사재기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근데 그 달러를 해외로 좀 내보내고 싶어. 근데 이게 얼마 이상은 신고를 받고 다 이게 추적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폐지시켜주는 거예요. 재벌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인세 인하해주는 거나 부자들 그러니까 자본 유출하는 걸 지원해주는 거야, 지금 이거요. 달러 유출하는 것을. 달러 유출하는데 권리적거렸던 것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런 미친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해.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 시국에 이게 지금 무슨 정책인가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 안주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불편했던 거, 자기들 불편했던 거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 국민들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누가 불편했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달러를 좀 해외로 내보내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편했던 거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 지금. 근데 문제는 외환보유고가 IF 트라우마 받는 게 아니라 IF에 지금 악몽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게 94년부터 아까 앞에서 제가 보였잖아요. 94년 제가 이게 소개한 거예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외환거래 자유화를 쫙 개혁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외국인들이 원하는 대로는 다 개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국인들한테 남아있는 아직도 족쇄가 있잖아요. 금액을 얼마 이상 할 때는 그러니까는 신고하게 돼 있고, 이거를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 사람들이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외환위기를 걱정을 안 해요? 예? 어떻게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복현이 지금 최근에 무슨 뭐 이하장사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은행들 지금 이 이상한 거래 있다. 검사할 때 이런 것도 많이 해봤을 테니까는. 그래가지고 지금 의류은행에서 비정상적인 외환거래, 신한은행에서도 이상한 외환거래가 포착돼가지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에. 예?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이런 이상한 거래가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검사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버리게 되면은 더 자금 이제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요. 자기들도 지금 인정하면서 이상한 거래도 많이, 지금도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고 가면서. 그렇죠?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와서 한 10%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요. 근데 그 10% 상승이 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요. 근데 싱가포르는 4%뿐 상승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했잖아요. 외환보유액이요. 예? 싱가포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외환을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환율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상반기에 1월달 이후에 거의 20조가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왜? 환율이 상승하니까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 이외에 아시아 3위에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 번 했죠. 무역수지가 경사적으로 나빠지고 있고요. 무역수지 적자로 완전히 지금 최근에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